자, 이제 종합소득 계산 구조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자소득이라는 게 뭐가 있는 거고, 배당소득이 뭐가 있는 거고, 각각의 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세금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423페이지에 종합소득 중에 1절에 금융소득,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 소득은 어떤 걸 이자 소득이라고 할 거냐? 첫 번째, 소득세법에는 이자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런 것들이 이자 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예금의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이겠다. 두 번째,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자, 내가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이자 소득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내가 채권을 샀는데 환매 조건이었어요. 3개월 후에 나한테 다시 팔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얘가 환매할 때 나한테 12,000원을 주는 거야. 그럼 2,000원 벌었죠? 그것도 이자 소득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내가 저축성 보험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자를 벌려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 있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차이가 뭐예요?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보다 만기가 됐을 때 더 많은 돈을 받으면 그건 저축성 보험이라고 봐요. 근데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만기가 됐을 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내가 넣은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으면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10년 미만이라고 하는 건 10년 넘어가면 비과세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저축성 보험을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총. 근데 만기가 돼서 내가 120만 원을 찾았다. 그럼 그 2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요게 중요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여러분들 은행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죠? 그건 걔네들한텐 영업활동이죠? 근데 내가 제조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 근데 거래처에서 자기 돈 급하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래처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 그러면 그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영업대금.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게 영업이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제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 그거는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 놓은 게 밑에 보세요. 비영업대금이라 함은 자금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자, 금융업의 경우에는 돈 빌려주는 것 자체가 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격은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 금융업 이외의 경우에는 영업이 아니니까 비영업대금의 대여라고 보고, 얘네는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셨나요? 자, 넘어가 보시면 6번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도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를 하면 회사가 규모가 좀 있으면 상조회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받을 때 다만 뭐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얼마씩 떼주는 거죠. 그래 놓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상조회에서요, 나한테 화환도 보내주고, 뭐 축의금도 내주고, 여러 가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공제회를 직장공제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공제에다가 다달이 20,000원씩 계속 납부를 한 거야. 근데 나는 10년 동안 아무 행사가 없었던 거야. 그럼 아무 혜택도 못 받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결혼도 안 했어. 뭐 부모님 뭐 칠순잔치 이런 것도 안 했어. 뭐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공제에다 돈만 준 거잖아. 억울하죠? 그래서 공제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난 진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어쩜 10년 동안 한 번 혜택을 못 받냐? 그래서 내가 넣은 돈보다 더 많은 반환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뭘로 보라는 거예요? 이자 소득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424페이지 이자 소득이 아닌 거 요거까지만 할게요. 이건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 사업 관련 소득 중에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 방법에 따라 애누리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받음으로써 받는 할인액,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해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런 건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음 2번, 요게 이론 문제에 좀 자주 나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 자,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에 의해서 지급받는 경우 이거는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고 손해배상금도 과세하지 않고요. 법정 이자도 과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배상금이나 법정 이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법정 이자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왜 이자 소득이 아니냐?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되셨나요? 이자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이자 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거다. 자, 볼게요. 3번 비과세 이자 소득. 자, 공익 신탁. 공공의 이익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탁의 이익은 비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익신탁이라는 건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종교나 자선이나 학술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거. 신탁에 대한 얘기는 설명을 드렸었죠. 내 재산을 신탁 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을 잘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익이 났더라. 그럼 이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다음 4번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자,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나오는데 자, 수입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과세 기간 안에 이게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시기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무기명일 때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명은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예금의 이자는 원칙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고 자,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자, 원래 금액에다가 이자를 더하는 형식이죠. 그게 원본에 전입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는 원본에 전입된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해약으로 인해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이 되겠죠. 다음 3번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통지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통지예금은요. 내가 돈을 언제 찾아갈 거야 라고 통지를 하고 예금을 꺼내가는 방식을 통지예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지예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꺼내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인출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자, 어제도 했던 얘기지만 환매 조건부가 뭐예요? 나중에 나한테 이거 다시 팔아야 돼 라는 조건을 걸고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자, 그게 환매 조건부인데 내가 처음에 샀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환매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환매 조건이다. 그럼 3개월 후에 다시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한테 팔겠죠? 자, 이랬을 때 12,000원에 이 사람들이 사가더라. 그럼 그 2,000원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정에 따라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자, 그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약정에 따른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이자 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로 함.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자, 대부분이 약정 또는 현금, 실제로 현금주의, 실제로 받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주의, 약정주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자 소득의 수입식이고요. 자, 넘어가시면 두 번째 금융소득 중에 두 번째 배당소득. 자, 배당소득의 범위 그려놨는데 말 그대로 배당을 받으면 이익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이라고 본다. 그래서 1번에 일반적인 이익 배당, 그 다음에 2번에 의제 배당,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걸 인정배당이라고 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펀드라는 얘기 들어봤죠? 펀드. 이 펀드에 대한 이익이 났을 때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자,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펀드가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거를 이자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펀드는 투자를 한 거라서 이거는 이익 배당을 받으면 이건 배당에 해당한다. 다음 4번에 보시면, 아니 5번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에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그래서 공동사업의 이익 배분을 할 때 공통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있죠. 사업자가 경영에 참가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요. 출자 공동사업자 경영에 미참가 시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A, B, C 세 사람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A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그냥 단순히 투자만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 비율이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얘가 5대 뭐 3대 2다. 이런 식으로 비율로 투자를 했을 때 회사에서 만약에 1,000원의 이익이 났어요. 그럼 이 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얘는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배당소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경영에 참여를 했냐 안 했냐로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경영에는 참여 안 하고 투자만 해서 이익 배당을 받으면 그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에 뭐 파생 결합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원래 상품은 아니지만 그 상품으로부터 파생된 또 새로운 상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익도 뭘로 보겠다? 배당으로 보겠다. 그리고 7번에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다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426페이지에 비과세되는 배당 소득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등이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상장을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 주식을 왜 나눠주는 거죠? 이제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야, 회사가 크면 너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식을 나눠줘요. 상장을 할 때. 자, 그랬을 때 받아놓은 주식을 받은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면 그게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배당은, 자, 이런 배당은요, 잘 생각해보면 직원들이 자기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 그래서 일반 배당은, 자, 무기명 주식의 이익 배당은 실제 지급일. 기명 주식의 이익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요. 자, 기명이라는 거, 무기명, 기명의 차이는 아시죠? 뭐, 기명은 이름을 써놨다는 얘기고, 무기명은 이름을 안 썼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 그 다음에 기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 지급받는 날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설명을 좀 한 거고, 밑에 3번에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 나와요. 자, 여기 별표 치세요. 자, 앞에서 나온 것들은 이론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자, 여기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은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어쩌다 한 문제 나오는 이론 문제 중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금융소득, 어제 우리 소득의 종류 설명을 하면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자,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의 첫 번째 보시면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어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 자, 누구한테 이자가 지급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실명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5월 달에 가서 신고를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도 봐두세요. 42%를 뗍니다. 두 번째,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자, 여기 기본세율이라고 나오는데요.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도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낼 때 뭐 1200만 원 이하는 6%, 뭐 1200만 원 초과 뭐 4600만 원까지는 15%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세율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법원 보강금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신청 장기 채권의 이자. 근데 이건 이제 바뀔 거예요. 2017년 12월 31일 이전 분에 대해서만 30% 떼고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자,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까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죠. 자, 두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 자, 이것들은, 자, 첫 번째, 국외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5월 달에 다른 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된다. 두 번째,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도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자, 그리고 3번의 조건부 종합과세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런 것들은 2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분리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과 3번을 합쳐서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라는 거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론 문제를 버린다 생각하고 실기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2천만 원 이하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소득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넘어가셔서 427페이지의 사업소득. 말 그대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자, 밑에 사업소득의 범위 보세요.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위험 아래 영리 목적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업무로서 자,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에다가 여러분들이 쓰던 핸드폰을 한번 팔았어. 그럼 여러분은 사업자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 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라 다음의 사업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열거가 안 돼 있는 사업을 하면 과세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제 열거주의 설명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농업. 근데 옆에 보세요. 작물 재배업 중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농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제외라고 써 있죠. 자, 나머지는 특별히 보실 거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거기 3번의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 서비스업 밑에 보면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범위,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전세권이라든지 부동산 임차권 및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 대여를 대여해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 들어가요. 이게 왜 진하게 나와 있는 거냐면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원래 지상권, 지역권 설정과 대여에 대해서는 원래 기타 소득이었었는데 사업 소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진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론 문제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9번 보세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을 사업용 유형자산,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이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좀 이따 뒤에서 문제 보시면 제가 왜 그거를 강조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론 문제 기준으로 보면 사업소득의 범위보다 비과세 사업소득이 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비과세 사업소득의 첫 번째 농지를 대여한대요. 자, 농지 그래서 답 그러죠. 밭이나 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농지를 밭 그대로 써야지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세예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고가주택 임대소득은 제외. 내가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내 집이. 근데 나는 이 집을 임차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을 24평짜리인가?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임대해주고 자기는 고시원에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택을 임대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해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어가 부업소득이라고 나오는데 농가나 어가 있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소를 대부분 많이 같이 키우죠? 소를 키우잖아. 근데 이 소가 새끼를 낳은 거야. 그래서 이 새끼를 갖다 팔았어. 이런 부업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아까 시행령에서 정한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축산이에요. 소를 키우거나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근데 그 외의 소득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연근 해업, 내수면업에서 발생한 5천만 원의 이하의 어업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비과세하겠다. 다음 4번 전통주,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네요. 전통주 제조소득, 수도권 지역 외의 읍면 지역에서는 연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다음에 5번도 이론 문제로 나왔던 얘기예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조림기간이 나무를 키운 기간 있죠. 조림. 나무를 키운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연 600만 원 이하의 소득 금액은 비과세한다. 그 다음에 6번에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단 10억 원 이하요. 자, 요런 것들이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3번에 이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제 설명한 거네요. 근데 예외적으로 하나 있다고 그랬죠? 주택, 임대, 소득의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라는 게 없어요. 원천징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 있대요. 그게 특정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특정 사업소득 이거 뭘로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여러분들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가 있어요. 프리랜서들 있죠. 프리랜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원천 징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나 이런 게 있으니까 과세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소재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할 때 3%를 원천 징수하고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대요? 밑에 보면 의료, 보건, 용역, 수의사 포함이고요.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 밑에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프리랜서라고 써놓으세요. 시험에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프리랜서예요. 자, 이런 사람들만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3.3% 뗀다고 그랬죠? 그래 놓고 이 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한 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게 429페이지에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특정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한 특정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대는데요. 봉사료는 5%를 떼어요. 그래서 429페이지 2번에 보면 봉사료 수익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봉사료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5%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원천징수를 안 해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은 3%, 5%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래 5월 달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소득 중에도 연말정산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게 누구냐면, 자, 밑에 보험 모집인 또는 방문 판매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모집 수당이나 또는 판매 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연말정산을 해줘야 돼요. 2월 달에.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자, 요거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한 걸 연말정산할 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때 해당 사업자와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둘 중에 하나요. 다음 연도 2월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는 때 그거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 하고 연말정산을 해주냐면 방문 판매인이나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 나이가 많은 아줌마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에 한해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처럼 연말정산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해당 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자,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사업소득 금액은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사업 수입 금액에서 뭘 뺀다고요? 필요 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자, 사업 수익 금액. 지금 교재에서는 총 수익 금액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내용 보세요.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익 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 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전년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자, 그런데 밑에 표를 보세요. 여러분들 사업을 운영을 하면 매일매일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장부를. 근데 회계에서 인정하는 것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접대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회사에서 접대비를 쓰잖아요. 그럼 그 접대비도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 수익 금액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사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직원이 일을 하다가
차를 끌고 가다가 속도 위반을 한 거예요. 속도 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나오죠. 그러면 회계상에서는 뭘로 처리를 하죠? 이거 비용이야 그러면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세법상에서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무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걸 비용이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인식됐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수익으로 인식 안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업회계 수익 자 세무조정 그래놓고 플러스 총수익금액 산입 마이너스 총수익금액 불산입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430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총수익금액으로 산입시키는 게 있고 총수익금으로 불산입시켜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세무 조정을 해야 소득세법에 맞는 총수익금액이 나오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의 비용에 필요경비 산입은 더하고 비용에다 더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은 빼줘야 된다. 아까 이런 거예요. 세금과 공과 이런 거 범칙금 같은 거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해준다. 자, 그 내용이 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430페이지 아래 보면 3번에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시키는 게 있고 필요경비 불산입이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 조정을 해줘야지만 뭐가 된다?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겠다. 자, 그거 잘 받으세요. 요것도 이론 문제로 나왔던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는 뭐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기준이랑 소득세법이랑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지금은 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단 회사에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조정을 해줄 때 총 수입 금액 산입은 더하고 총 수입 금액 불산입은 빼라. 그리고 필요경비 불산입이니까 이건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익에다 플러스하고 필요경비 산입은 빼줘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세법으로 봤더니 얘는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시켜야 되는 애야. 그럼 이익이 늘어나야죠. 그 다음에 얘는 못 번 거야. 총수익금액에다가 불산입 시켜야 돼. 요건 빼주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로 불산입되는 건 경비로 인정이 안 되니까 이익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니까 비용으로 인정해서 빼는 거죠. 자, 이게 소득세법상은 이런데요. 법인세법에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얘는 입금 산입이라고 하고요. 얘는 입금 불산입. 얘는 손금 불산입. 얘는 손금 산입이다.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되게 쉽게 나왔지만 435페이지 2번 문제 보세요. 주관식 2번. 435페이지 주관식 2번. 자, 문제 보세요. 개인사업자 이형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한 결과 당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다 알려줬죠? 자, 1,000만 원. 여기에서 총수익 금액 산입은 더하는 거죠. 얼마?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총 필요경비 불산입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필요경비 불산입 900만 원.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이니까 빼야 되겠죠. 빼기 얼마? 800만, 아이고. 네, 800만 원.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얼마? 600만 원. 그러면 얼마냐? 6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 불산입,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불산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43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가 총수입 금액. 자,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첫 번째, 총수익 금액 산입 한번 보세요. 사업 수입 금액. 자, 사업 수익 금액은 뭐예요?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금액.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은 제외래요. 못 판 거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마찬가지로 벌은 거예요. 장려금도 벌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 수증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도 벌은 거라는 거예요. 자산을 그냥 증여받았든 아니면 빚을 면제받았든 이것도 다 번 거더라. 그 얘기고. 다음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보험 차익.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우리가 퇴직금을 주려고 넣어 놓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번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 자, 이것도 팔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우리 회사 상품을 그냥 집에서 쓰겠다고 가져갔어. 그럼 이것도 팔린 거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수익금액에 산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유형자산, 부동산 제외 그래놓고 양도가액, 옆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나왔죠? 자, 아까 했던 얘기예요. 우리 회사가 복식부기 의무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매한 가격 있죠? 판매한 가격, 처분한 가격을 번 걸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벌은 걸로 봐라.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라. 그러면 총수익 금액에서 불산입되는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번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소득세 등의 환급액. 자, 내가 소득세를 냈는데, 그동안 냈는데,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낸 게 너무 많아서 환급을 받는다. 이거는 번 게 아니죠. 내가 냈던 거 되돌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벌은 게 아니니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안 된다. 다음 B,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여러분 매출세액은 내가 받아놨다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번 거예요? 잠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번 게 아니다. 다음 C에 보면 재고자산 이외 고정자산의 처분이익. 처분이익은 번 게 아니다. 근데 옆에 복식부기 의무자 제외라고 써있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시키잖아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총수익금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국세 환급 가산금. 자, 국세 낸 게 있는데 내가 환급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급 받아야 될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너무 오래 지나게 되면 얘네가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주게 돼요. 그게 국세 환급 가산금이에요. 근데 받는 시기가 늦어져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번 걸로 보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이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해야 되냐, 총수익 금액에서 산입시키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여러분들이 세금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뭐 이론도 한두 개씩 나오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경비 산입의 첫 번째는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매입 매물이 매입 할인 금액은 차감한대요. 우리가 상품을 사다가 팔잖아요. 그죠? 그럼 판매한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판매하려고 사온 금액은 필요경비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B의 종업원의 급여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및 감가상각비도 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시 장부가액. 자, 아까 위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시키는 것 중에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은 벌은 걸로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시까지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내가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근데 이거를 30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300만 원이 양도가액이 되죠? 그럼 얘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시키는 거예요. 산입을 시키는 거예요. 대신에 양도시 장부가액, 얘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난 만큼만 총수익 금액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단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의무자여야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얘 100만 원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가 총수익 금액 불산입의 C에 있는 거잖아요. 요 처분 이익, 요 100만 원에 대해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시키지 마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F에 보면 거래 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매장에다가 자, 핸드폰을 10대를 보내면서 자, 너 이 10대 다 팔아주면 내가 100만 원 더 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장려금이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총 수입 금액에 환입을 해야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이 100만 원을 필요 경비로 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 그럼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냐? 자, 옆에 필요 경비 불산입 첫 번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거는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얘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얘를 만약에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계산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맞죠? 당기순이익 쭉 계산해갖고 소득세가 나왔어. 그럼 요걸 필요 경비로 또 빼줘. 그럼 당기순이익이 또 변하겠죠? 계속 무한루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고 다음 벌금, 과료, 과태료, 체납 처분비 이런 것들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C에 보면 감가상각비 중에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법인세를 공부를 하시면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요. 감가상각도 내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법으로 정해놓은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려고 감가상각비를 뭐 더 크게, 더 많게 잡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각 범위액을 정해놓고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만약에 이 대표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면 대표자의 급여를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하면 세금을 적게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다음 2에 보면 재고자산 이외의 고정자산의 자산의 처분 손실, 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아까 위에서 총수익금액 불산입에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F의 가사, 집안일 관련 경비와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일단 집안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TV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던데 회사 돈을 가지고 가정부에 뭐 월급을 줬다든지 TV에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과인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회사를 차릴 때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를 차리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대출을 받을 때요. 5천만 원은 회사에 들어갈 돈이고 2천만 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좀 써야 되겠어.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써야 되겠어.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7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쓸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자산이. 근데 부채가 5천이어야 되는데 7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자산은 원래 자본은 5천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장이 개인적으로 이자를 내야 되겠죠? 맞죠? 요 부분에 대한 이자.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과 인출금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도 초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그래 놨는데 이게 옛날에는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차를 써요. 차를 쓰고 있는데 차에 기름도 들어가고 뭐 타이어도 교체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이걸 예전에는 100%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금액을 제한을 걸어놨어요. 1년에 아마 1,000만 원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제가 이제 이게 세법이 바뀌면서 제가 차를 쓰면서 그때 리스를 썼으니까 리스비로 한 달에 134만 원 정도를 냈거든요. 134만 원 정도를 내는데 이거를 1년이 되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세법이 바뀌면서 1,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증빙을 안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공제를 받고 싶으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차계부를 다 써야 돼요. 어디까지 다녔고 기름을 얼마 넣고 이런 거 장부에다 차계부를 다 작성을 해서 증빙을 제출을 하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증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다니는 시간이 더 많지 업무용으로 쓰고 다니는 일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난 증빙 못하니까 그냥 1,000만 원만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경비 인정되는 거, 총수익 금액으로 인정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432페이지 연습문제 객관식 1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1번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으로 보는 거죠. 채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2번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똑같아요.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어제 얘기했던 건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건 영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비영업대금이라고 하면 내가 제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그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 얘기고요. 다음 4번 계약의 위반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이에요. 424페이지 중간에 2번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밑에 거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의해서 받는 손해배상금하고 법정이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틀렸고요. 다음 2번 다음은 이자소득의 대상을 나열한 것이다.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조금 전에 같은 얘기네요. 그죠? 자, 1번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3번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다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는 1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로 틀린 것은 자 1번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이래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의 이자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하는 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공제에서 반환금 지급일이에요. 그래서 반환금 지급일이 수입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는 3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자, 1번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 이자소득 맞고요. 2번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 자, 분리과세가 뭐예요?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분리과세예요. 근데 원천징수를 안 했으니까 분리과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얼마요?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비실명 이자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에는 2번이 틀렸고요. 다음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 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게 뭐냐? 자, 1번,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죠. 2번,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중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고, 한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고 2번 맞고요. 3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죠. 나중에 공제를 받는 부분이니까. 자, 매출세액이 총수익 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처럼 매입세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어제 한 거네요. 자, 그래서 5번에는 3번이 필요경비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 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은 다만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손실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필요경비에 산입을 못한다는 거였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부가세, 가산세 잘못해서 내는 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고 4번에 거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했죠. 자, 아까 써드렸던 거네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매장에다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할 때 삼성전자에서는 필요경비로 산입을 시키고 휴대폰 매장에서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시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4번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네요. 다음 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다만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래요. 자, 1번.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 상여니까 과세가 되겠죠. 2번. 업무용 에어컨을 중고시장에 매각함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매출에 해당하니까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고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소득 얘도 매출이니까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7번에 과세되지 않는 건 2번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서. 다음 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은행 이자 수입. 사업자가 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발생했대요. 그럼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이자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부동산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품 또는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농업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이자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다음 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총수익 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은 사업 무관 자산의 자산 수준 이익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사업 관련 자산의 자산 수준 이익이다. 이러면 총수익 금액에 산입인데 사업 무관 자산이니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득세 환급된 것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안 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안 된다고 그랬죠? 4번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얘는 포함시키라고 했죠? 아까도 했던 얘기네요. 그래서 9번에 4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1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동일한 것은? 자, 어제 이 얘기 써드렸죠? 이자 수입 금액에서 얘는 필요 경비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필요 경비가 없으니까 그냥 얘가 이자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해당 소득 수입 금액도 필요 경비가 없으니까 그냥 해당 소득 금액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뭐를 빼줘요? 필요 경비를 빼고 그러면 사업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똑같이 뭐를 빼준다고요? 얘도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 금액 이게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뭘로? 얘는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고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 총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동일한 건 이자나 배당이나. 그래서 여기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요거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수익 인식 기준 배울 때 상품을 팔았으면 판매한 날, 그죠? 인도 기준 이런 얘기했죠?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을 판매한 날은 인도 기준이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상대방의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아니라 인도한 날, 인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언제라고 그랬죠? 상품을 수취한 날이 아니라 자판기에서,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라고 얘기했고요. 현금을 꺼내는 날.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의 제공을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합니다. 3번이 맞는 얘기고요. 4번 상품 등의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판 날이죠. 자, 그래서 옳은 건 3번만 바르게 연결이 됐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1번 한 개를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아파트 기준시가 5억 1년간 임대하고 받은 1200만 원의 주택 임대 총수익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거죠. 자, 비과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집 얘기했잖아요. 저도 집 한 채 있으면 그거 그냥 빌려주고 말겠다고 막 그런 얘기 했죠? 근데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기준시가가 5억이잖아요. 만약에 기준시가가 9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비과세고요. 2번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2020년 7월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 차익 300만 원. 얘는 종합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거죠.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다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종합과세 돼야 되죠. 5월 달에. 자, 4번 제조업자가 기계장치를 제조, 판매하여 받은 매매차익. 이건 매출이잖아요. 그죠? 제조, 판매하는 거니까. 매출은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종합과세 되겠죠. 그래서 1번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다 종합과세 되는 거네요. 자, 주관식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래요. 홍길성 씨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자, 총 매출액은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매출한 게 아니니까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기계장치 처분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얘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500에서 매출 애누리 100만 원, 매출 할인 50만 원 빼고 그래서 1,350만 원이 되겠네요.